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동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재개발 재건축 하반기 투자 전략 요 내용 가지고 김예림 변호사님이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이제 법무법인 신목에서 대표 변호사인데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건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거는 뭐 조합원 입주권 컨설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권리 분석해서 법률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사전에 미리 좀 봐드린다거나 또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를 제가 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뭐 사업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소송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조합에 대해서 뭐 법률 자문 업무라던가 공사비 협상 업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하실 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고 좀 생소하고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그 건물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면은 저런 빌딩을 이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딩 같은 것들 매수하실 수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 전체 건물 한 동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원룸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빌라나 이제 원룸을 매매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시세나 뭐 감정가액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훨씬 크겠죠. 이 원룸 같은 것들은 뭐 한 2, 3억 대면은 뭐 감정 평가 받아도 잘 받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은 뭐 몇십억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진 속에 보면 지금 한남 2구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뭐 7, 80억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이 기존 건물의 감정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세요? 큰 거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세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는 작은 건물 사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 왜냐면은 이게 그 가격이 높아지면 재건축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제 권리가액, 감정평가액에 이게 나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조합해주고 그리고 싼 값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권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리가액 자체가 커버리면 그럼 매매 가격이 너무 높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거래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에 붙는 프리미엄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커질수록 권리가액이 클수록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하실 때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가액이 좀 작은 물건들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는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재건축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재건축은 이제 또 큰 평수를 또 받으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 좀 다를 수 있는데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가액이 좀 작은 물건이 좀 가볍기 때문에 잘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특수한 경우들이 있죠. 여기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뭐 한 7, 80억 가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펜트하우스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권리가액이 상당히 상위 순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펜트하우스 뭐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수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가 있죠. 뭐 강남 재건축이라던가.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좀 권리가액이 작은 물건을 거래하시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개발 구역에서 좀 인기가 많은 물건 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뚜껑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허가 건물을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막 쓰러져 가는 건물을 몇 억 주고 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 금액이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미엄만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도 모든 무허가 건물이 다 입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또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매매가 자체가 낮아서 이제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권리가액 자체가 낮아도 좀 인기가 많은 물건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분양 자격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이게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말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근데 보시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은 땅이나 건물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는 뭐 대지 지분 형태로 녹아 있잖아요. 집합 건물이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복잡할 이유는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 자격이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단독주택이 있을 수가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다가구랑 이제 다세대랑 좀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다세대는 빌라라고 생각하셔서 세대별로 다 등기가 쪼개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다가구는 실제로 이제 가구별로 다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그냥 하나로만 나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건물을 다가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또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업으로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달라요. 사업지별로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현황보다 그 이후에 뭐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대 수가 늘어났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원래 토지 한 필지 갖고 있으면은 입주권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날짜 이후에 이걸 두 필지로 분할했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현황대로 이제 하나밖에 입주권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지 그냥 이제 단독으로 뭐 사셨다고 해서 그게 단독 입주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불법 건축물인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주거로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원주민들의 어떤 주거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한 부분에 한해서 이제 그 입주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권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조합에서 정관에다가 무허가 건물 입주권을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허가 건물. 그래서 이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되게 많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 건물은 권리가액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이 무허가 건물이 뭐 대장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철거가 돼버린 경우도 있고 멸실이 돼버린 경우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집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사셔서 확인원까지 확인하고 사셨는데 그 옆 집안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무허가 건물 거래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이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물권자 이거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셔도 이제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낮게 붙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도 높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구역에 세 채를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고시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채를 뭐 내가 샀다라고 하면은 입주권 하나를 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제를 보셔야 되냐면 여러 채를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걸 조합 설립 인가고시일 이전에 다 각자 이제 세대별로 뭐 등기를 하셨다거나 그렇게 소유권 분리를 해두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내가 한 구역에 여러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나기 전에 분산해서 명의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다 해제가 돼서 별로 이제 그 걸릴 건 없는데 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아직도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시면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래를 막 하시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컨설팅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불법 전매인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을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사업 수익성을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임대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들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 웬만큼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업성을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알려드리면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아파트가 존재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죠. 상한 용적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파트 층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아파트 층수가 낮을수록 용적률이 낮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층수를 많이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재건축,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남은 건 이제 일반 분양하시는 건데 이 일반 분양 숫자가 많을수록 이제 수익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 세대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용적률 관련해서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분당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인데, 근데 이게 용적률이 여기가 280%까지가 지금 현재 이제 상한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뭐 그냥 34평 아파트를 다 짓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가정했을 때. 그래서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뭐 공원이나 학교나 도로 이런 것들로 이제 빠지는 면적이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보니까 33,0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80% 용적률에서 34평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세대당 한 12평 정도가 이제 대지 지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2,400세대 정도가 되니까 12평 곱하기 뭐 2,400 하면은 거의 뭐 29,000평 정도는 조합원 아파트 짓는데 이제 대지 지분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남아있는 건 4,00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분양분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 비율이 12%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 정도 일반 분양 나와야 그래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용적률 35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 세대당 들어가는 대지 지분 자체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일반 분양 비율이 거의 3배 가까이 뛰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성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라던가 현재 이제 용적률을 얼마큼 이제 그 낮게 지어진 아파트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용적률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얼마큼 들어가나 보면은 뭐 요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대지 지분인데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면적 곱하기 대지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4평 이상 나오면은 뭐 재건축 수익성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대지 지분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뭐 12평 정도가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뭐 20평이다. 그럼 나머지 8평은 새 아파트를 짓는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다. 평균 대지 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남산 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7층 이상 못 짓는 곳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평균 대지 지분이 너무 높아요. 거의 30평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재개발, 재건축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지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GTX 호재라던가 뭐 이런 교통망 호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후 지역을 뭐 대규모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보시는 거는 굉장히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대규모로 개발됐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남동 뉴타운 같은 경우라던가 그리고 마이언 뉴타운 그리고 뭐 신림동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입주권 상태일 때는 비교적 저평가된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좀 규제가 완화돼서 그거에 따라 수혜를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같은 것들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데도 사업지별로 조금씩 이제 층수 한 층만 더 올리게 해줘도 사실 상당히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관련해서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약수동, 중구 일대, 중구 쪽이 남산경관지구로 가장 많이 묶여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이제 고도 제한,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면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동 쪽이라던가 뭐 약수동 쪽 이런 데 아직도 저렴하게 이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그리고 이태원동이라던가 뭐 이런 데들, 후암동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고도지구로 묶여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지별로 완화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이제 신당동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신당동에는 구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 뭐 이 고도 제한 걸려 있고 이런 곳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막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는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일 빠른 구역을 꼽아보자면 8구역, 9구역이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구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구역은 이제 버티고개역 근처여서 좀 한남동, 이태원동 쪽에 가까운 지역이죠. 입지적으로는 좀 더 좋다고 보이는데 이 두 지역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 7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네, 못 짓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 차이를 보면 근데 8구역은 35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는 지금 시공사 선정 단계여서 사업 단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을 보시면은 거의 2배 이상 8구역이 비싸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아파트는 좀 정형화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쉬우신데, 그래서 재개발은 뭐 다 이제 그 주택 유형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물건 분석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신당 지금 9구역 같은 데들도 물건이 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지 자체가 200세대,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실제로 이게 비싼 물건인지 싼 물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근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지별로 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 이게 그냥 그 구역에 있는 뭐 어떤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해서 단독 입주권을 받는다거나 어떤 사업 수익성을 보장받는다거나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입주권 이제 사시기 전에 이게 진짜 입주권이 나오고 문제가 없는 매물인지라던가 이제 매물별로도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가 막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권리 분석을 좀 잘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 수익성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사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만큼
또 이제 저렴한 투자금으로 들어가셔서 나중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이 높은 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나한테 맞는 이제 자금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쯤 입주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지들을 좀 선별을 하셔서 투자처를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이따가 주시면 돼요. 일부 마무리하고 한 10분 쉬고요. 1시 40분부터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전체적인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흐름이라든지 의견들 드리고 그다음에 3부에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질문 들으면 다음 진행이 좀 느리니까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 1시 40분까지 쉬고요. 혹시나 또 이따가 뭐 궁금한 점 있고 그러시면은 또 질문 때 주시고 마지막에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진행이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2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그 부동산 뭐 이런 투자 시장 말고 오랫동안 그 관련돼서 뭐 요즘에 좀 뭐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글을 참 쓰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처럼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10년이면 어림도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순환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100개가 있으면 한 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왜냐하면 이주가 근데 그 중에서 얼마나 어떤 지역이 노후가 되어 있냐, 어느 곳이 시급하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시멘트가 딱 정해져 있는데 또는 전세 수요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갖고 오셔도 제가 만약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못 해줘요. 그게 재개발 재건축 시장인데 그래서 시장 흐름을 좀 판단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어떤 지역을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지역들 선택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부터 이렇게 쭉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뭐 각자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이 좋겠다라는 의견들 주시면은 뭐 다 해답은 아니겠고 또 본인들하고 투자 성향이라든지 방향성들이 맞는 분들이 또 나중에 뭐 멘토로 만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분 의견이 좀 맞다라고 하면은 좀 수긍해 주시고 뭐 추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최문섭 소장님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뭐 미래라든지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뭐 투자성이나 지역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충분히 말씀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최문섭 소장입니다. 그 제가 앉아서 뭘 하나 그렸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데요. 그 제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제가 90년도에부터 제가 뭐 88년, 90년도 그 시점에 제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 그때 잠실 아파트가 뭐 한 5천만 원 정도 갔을 때였어요. 뭐 연탄 보일러 때고 그런 시절이었죠. 저희 기사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자기 처갓집하고 이렇게 뭐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 집을 5천만 원에 샀어요. 그 당시에요. 근데 문제는 한 달에 아파트가 저기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5천만 원짜리 집이 그렇게 올라가냐? 우리는 1,000만 원 벌려면 한 달을 일해야 되는데 그냥 결국은 어떤 거였냐면 직원이 10명 뭐 20명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 기사가 저기 뭐야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아파트가요. 그때 제가 그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똑같은 돈으로 서울 홍제동에다 5천만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이었고 그 잠실에 사신 그 한 사람만 결국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운전을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자기 집이 1억 1천이 돼 버리니까 이제 신이 나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1억 2천쯤 됐을 때 갑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왜냐면 소장님이 그 저 2배 이상 올라가서 자기 팔아야 되겠다고. 팔고 나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해지겠다. 이제 기사를 이제 나보다 기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업하는 것도 맥이 빠지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완전히 뒤집어지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억 2천에 팔고 나서 그 친구가 우리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요. 운전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한 달에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건축을 하다가는 내가 내 모습을 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제 머릿속에는 좋은 땅을 찾아야 된다. 그 좋은 땅이 뭐냐?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렇게 큰 동그라미 2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선정하실 때 동그라미가 큰 데를 찾으셔야 돼요. 재개발이 크게 되는데 가셔야만 돈을 벌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뭐 싸다고 가서 돈을 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든 재개발 단지를 큰 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 쌍문동 가가지고 아직도 그 집이 3억이고 똑같은데 잠실에 가신 분은 30억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아는 분도 하곡동에 사는 아직도 하곡동에 그 집에 사는데 아무리 해도 10억이 안 넘어가. 근데 이게 동그라미 속에 조그마한 점을 찍은 분은 누구냐? 그때 잠실에 주공아파트 연탄 보일러 15평짜리 사러 간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대한민국에 어디가 큰 땅을 개발하냐, 어떻게 하면 큰 아파트 단지가 어딘가 이거를 찾으면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와서 알았어요. 최근에 와서. 그렇다면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연탄 보일러 아파트 뭐 반포라든가 잠실 그런 데 몇 개만 사놓고 그냥 외국으로 도망갔다 왔으면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한 100억 됐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알면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남산의 대림 아파트를 제가 그 가격을 따지다 보니까 거기가 용적률보다는 그 집은 땅이 많은 거예요. 뭐 한 50평짜리 빌라가 아파트가 땅이 한 30평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저에 대한 그 건축 상식이 이 재개발 재건축에다 맞춰보니까 언제부터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심하게 됐냐? 결국은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시점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4대강을 판다 그러니까 4대강 주변에 있는 땅값이 완전히 올라 버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을 엄청 그 선동을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운이에요. 은평 뉴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0만 평을 뒤집어 놓은 거죠. 그때 보상 기준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서울시 전체적으로 번져갔는데 시작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놓고 이제 와서 요즘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마무리가 되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입주하려면 5년 10년이 걸리고 재개발 아마 재개발은 한 15년 정도 거의 길게 20년 정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누군가가 어딘가 투자를 하신다면 큰 땅 속에 내 땅을 내 땅 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지역을 찾으시라는 거죠. 어느 동네다 어느 지역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동산 가셔갖고 이 지역의 재개발 면적이 얼마만큼 크냐. 일단 100만 평이면 너무 좋아요. 100만 평이면. 아니면 50만 평을 보시자는 거죠. 50만 평. 아니면 30만 평. 그러니까 5만 평, 10만 평은 이제 재개발 참여해봐야 큰 돈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서 저희 생각을 전달한 거니까요. 잘 검토해 보시고 제 기억에는 무조건 큰 땅 속에서 내가 껴야 된다. 거기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장님이 항상 설명을 하면 심금을 울리는지 항상 박수가 나오더라고 희한하게. 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기린만입니다. 이번에 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권 들고 왔는데요. 뭐지? 제가 제목을 못 외워가지고 앞으로 3년 하여튼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책인데요. 선물 가져왔으니까 끝나고 오늘 제일 1번으로 제일 일찍 오신 분 두 분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빨간 모자.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움직인 그 노력에 대한 저는 항상 새도 그렇잖아요. 빨리 더 높이 먼저 움직이는 새가 먹이를 먹으니까 그 노력에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재건축 재개발 차이는 아시죠? 재건축 재개발 기반 시설이 좀 열악한 지역들은 구역을 묶어서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요. 강남같이 기반 시설은 좋은데 강남은 신도시잖아요. 옛날에는 그 배밭, 뽕나무밭, 뭐 이런 거 논밭, 그렇죠? 영동이라고 불렀잖아요. 영등포의 동쪽 이름도 없는 시골 땅, 영동 대개발. 그 개그맨 이마룡 씨가 성수에 살았대요. 옛날에 성수. 제가 옛날 방송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성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마룡 씨가 장남이니까 데리고 강남을 바라보면서 저 아버지가 저기 영동에 저기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장남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이마룡 씨가 아버지 저기 그때는 한강 다리도 막 없던 시절에 아버지 저기 배 타고 가려면 힘들어서 저런 데 땅을 왜 사요? 사지 말아요 해가지고 강남 땅은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강남이 영동 대개발을 하면서 천지개벽을 하죠. 신도시 개발이 됩니다. 그런 강남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죠. 뭐가?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죠. 강남의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 학교, 생활인프라 모든 게 다 좋은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콕 찍어서 강남은 재건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이제 반포지구도 있고요. 개포지구도 있고 지금 재건축이 빨리 진행된 단지들 보면 특징이 뭐예요? 5층짜리 대충 지은 아파트들. 반포도 뭐 십몇 층짜리도 있는데 대충 지었죠. 왜? 서민들이 사니까. 그래서 안전진단도 잘 통과가 되고 개발도 빨리빨리 되죠. 잘 지은 곳들은 어디예요? 여의도 압구정, 부자들이 사는 동네. 거기는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콘크리트 막 쏟아부어가지고. 왜? 쥐들이 살아야 되니까. 재건축이 늦죠.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워요. 용적률도 많이 뽑았어. 쥐들이 살아야 되니까 잘 지었죠. 아이러니하게 세월이 지나서 사업성은 대충 지은 개포하고 반포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서울은 개발이 끝났어요. 더 이상 영동 개발처럼 신도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게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재건축 재개발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이 훨씬 힘들거든요. 이웃 주민들,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의 생각이 다르고요. 아파트 조합원끼리도 면적에 따라서 25평을 가지고 있느냐, 17평을 가지고 있느냐, 34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또 틀려져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도 큰 평수 가진 분들하고 작은 평수 가진 분들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5년? 2006년이었나요? 제가 부동산 막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책을 샀어요. 서점 가서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하나 기억이 나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 은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그 소제목이 그렇게 달렸어요. 그때도 달리고 싶었어. 근데 아직도 못 달리고 있어요. 2006년부터 지금 2023년 몇 년이에요? 18년? 그 정도 되나요? 18년 동안 못 달려. 이제 좀 달리려고 해요. 지금 달려도 15년이 걸려요. 제가 볼 때는 15년 걸리죠? 왜? 이주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관리처분 계획 끝나고 이주하는 데만 2, 3년 걸리죠.
왜?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공사 들어가는데 3년 걸리죠. 이주하고 공사만 6년이에요. 근데 관리 처분까지 가는 단계가 구역 지정해야, 안전진단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고요. 구역 지정해야 되죠. 추진위 만들어야지, 조합 설립해야지, 건축 심의 받아야지, 사업 시행 계획 받아야지, 관리 처분 받아야지. 어느 세월에. 이것만 해도 10년 이상 걸리죠. 우리는 결과만 보죠. 개포주공 금방 된 것 같죠? 개포주공 1, 2, 3, 4단지. 이번 4단지 개포자인은 물새 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용적률 80%짜리. 그것도 2003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2003년에 안전진단 통과하고 최근에 입주했잖아요. 그 5층짜리 아파트도 15년이 걸리는데 중층짜리 용적률이 200% 넘는 음마아파트가 15년이면 무지 빨리 되는 거죠. 15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죠. 이렇게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장점이 있죠. 뭐 이미 좋은 인프라에 옛날에 만들어져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 신도시 개발하면 어때요? 외곽 지역에 이제 인프라 만들어야 돼. 3기 신도시 만들면은요 아파트 들어서죠. 살기 편하게 인프라 갖춰지면 입주하고 5년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굉장히 좋은 입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아파트만 노후화가 됐거든요.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플랜카드 효과라고 하죠. 아까 제가 앞서서 단계 설명드렸잖아요. 각 단계를 밟아 올라갈수록 추진위 만들면 뭐예요? 플랜카드 걸잖아요. 추진위, 안전진단 딱 붙이는 순간 가격 올라가잖아요. 추진위,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 붙일 때마다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게 저는 엄청난 장점이다. 그리고 투자 자본 같은 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앞서서 김예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줬지만 방법도 다양하고요. 또 리스크도 있고요. 이게 일반 아파트보다는 좀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재밌고 메리트가 있는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오히려 영원히 떨어질 때도 있어요. 2012년,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작할 때 MB 정부 마지막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강남 아파트 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그때 폭락했어요. 왜? 전세 가율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죠. 전세 가율이 낮으니까. 결국 집값이 폭락할 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떨어졌는데 반대로 고를 때 사신 분들은 엄청난 대박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몰라요. 이제 1차 하락 끝났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몇 년 후에 한 번 더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왔을 때 2차 하락이 온다는 얘기는 다음에 상승장이 와요. 2차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불확실성의 터널이 끝나는 거거든요. 2차 하락이 올 때 재건축 재개발의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때가 진짜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알짜 투자처인 재건축 재개발 뭐 지금이 최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다른 문제니까요. 시장 흐름에 달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좋은 타이밍이 온다면 저는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 하시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또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들 많이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뭐 유튜버들이나 젊은 그 세대들이 이거 재건축 재개발 쉽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눈 감고 눈 뜨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은 벌써 20년 전부터 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성과인데 마치 2, 3년 전부터 뭐 사업을 하면 바로 된다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뭐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또 타당성 검토를 해요. 또 그 외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최근 들어서 뭐 방배 5구역에 대한 제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이제 오염토 정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배동에 지금 오염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또 이제 퍼다 가서 거기서 정화해서 이제 또 갖고 오는 그런 것들이 또 돈이 된다고 해서 그 환경 사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참 이런 뭐 전체적인 게 이게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됐다라고 해도 최근 들어서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자재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의 의견들을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여기서 바로 해답은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의견들 듣고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변호사님께서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부에서 이제 발제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조금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엄연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게 되게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에 이제 개포, 반포 이런 데들은 용적률도 낮으니까 이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재개발을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00%대 후반에서 200%대 초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잘 나오는 데는 좀 가려서 찾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제 많이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용적률이 어느 정도 높고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아파트를 고급화한다거나 아니면 입지에 따라서 이제 시세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가 분담금 말고도 재건축 조합원이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좀 재건축 수익성은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장점이 있죠. 전세 같은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빠지고, 왜냐하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잘 가겠죠.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또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난이도도 재개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을 잘 따져보시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만 투자하면은 굉장히 적은 투자금으로 나중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투자처는 맞아요. 근데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입주 자격부터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투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건축은 그냥 아파트를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별로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지가 작은 경우에는 매물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가 시세로 되어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할 수가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좀 촉진을 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동의율 요건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사업지마다. 그래서 개발구역으로 개발을 이제 주민들이 막 추진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런 분들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성 검토나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예 이제 사업성 안 나와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개발된다라는 말만 듣고 이제 뭔가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이제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재개발 재건축 앞에 두 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순간 장기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임대 수익이거든요. 아까 전세에 대한 얘기를 주신 것처럼 장기간 끌고 가는 사업이라면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냥 어떤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냐 없냐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고 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진짜 전문가들은 사전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들을 해요. 예전처럼 그냥 물건 팔려고 팔고 난 다음에 뭐 뒤에 후속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컨설팅 보고서들을 미리 받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시장도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요즘 그 저희가 만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성향들인데 뭐 저질러 놓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생각의 전환을 가지면서 투자 시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용적률이 낮다라는 게 단순히 보면은 사업성하고도 연결되지만 용적률이 높으면 예전에 500세대 살던 사람들이 1,500명이 사는 세대로 사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500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1,500명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재건축 사업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수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업진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설 이사님께서 다음 사업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설입니다. 예. 일단은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약간 틈새 시장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시장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단지 내 상가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뭐 영등포 뭐 공구 상가나 그런 것들 개발 행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아까 다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은평 뉴타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의 경제에 있는 것들을 좀 들어가시면 일단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예시를 한번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뭐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냥 아예 어느 지역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면 상당히 그림이 근사하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인 뭐 아닌 분도 있긴 하겠지만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의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또는 여의도 접근을 하고 싶은데 또는 이런 아파트 단지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만 쉽지가 않고 자금력이나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의도라는 게 향후에 재건축이라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그 인근 지역도 눈여보시면 당연히 되겠죠. 자, 지금 동작 보면 흑석동 같은 경우 뭐 근사하게 잘 나와 있죠. 그림이. 영등포 쪽 영등포 구도 보면 싱글 뉴타운이 그림이 잘 나왔어요. 어찌 됐든. 자,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보면 뭐 우리 보면 동작 옆에 뭐 노량진도 지금 현재 개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방동이나 아니면 영등포 내 쪽에 여의도와 근접한 지역에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아파트들도 있고. 근데 상당히 그런 지역들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뭔가 개발 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특히 뭐 재건축 같은 경우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의 목적이 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도 있죠.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는. 근데 자금력 때문에 그럼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동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에 내 집값을 투자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내동이 뭐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근에 좀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요. 여기 투자를 해볼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면 성내동에 대한 기사 검색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성내동 블로그를 보면서 개발 행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도시 정비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성내동에 있는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지역 어떨 것 같으면 뭐라 이야기를 할까요? 좋다고 해요. 다. 그렇죠? 만약에 그분한테 목동 재건축은 어떨 것 같다면 거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로 목동에 있는 재건축 쪽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성내동은 어떨 것 같다면 거기는 지금 뭐 이미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목동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집 근처로 투자하시는 거는 내 직감이고 이게 물론 잘 맞으면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0년, 20년 묶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차라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마 유튜브를 보신 분들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이 확실히 개발이 될 만한 지역 인근에 노후화된 지역들 눈여겨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즉 내가 여러분들 모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할 때는 1등으로 스타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재개발 할 건데 나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아무것도 지금 개발해야 돼. 분명히 낙후돼 있고 도로도 상당히 안 좋고 인근 인프라도 안 좋아. 여기 개발 되겠다. 확신이 들어요. 근데 시장은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다가 내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나 두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뉴타운이 뭐 조성이 돼서 지금 뭐 철거를 하고 있어. 그 인근 지역이 가격이 오르고 있겠죠. 확실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거기도 만약 구역이 지정되고 뭐 관리 처분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인근에 또 노후화된 지역들은 오히려 탄력이 받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서 지금 당장 뭐 보시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남들 뭐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 건 좀 좋지 않지 않나. 자 실제 뭐 상담을 해본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60대 한 분이 오셨는데 여성분이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금액은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3억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3억 정도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아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용산이나 강남을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3억 미만.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일단 더 여쭤봅니다. 그럼 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4년을 보고 계신대요. 제가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4년 안에 재개발 가능성 있는 거를 3억 미만으로 추천 못 드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쭤봤어. 그러면 왜 4년을 기간을 잡으신 건 어떤 목적이니까 아들이 있는데 한 3, 4년 지나면 장가 갈 것 같대요. 그때 좀 자금을 늘려가지고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 왜 용산이나 강남을 좀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서울은 용산이나 강남이 좋다고 투자하라고. 그래서 제가 뭐 또 다른 지역 경기도권으로 좀 추천해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쟀다고 해서 그거를 무리하게 추천한 게 아니고 나의 실정에 맞춰서 다만 가능성이 있는 곳을 뭐 20억이 있어 뭐 또는 뭐 50억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 20년 뒤에도 답보 상태면 투자를 잘한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내가 그동안 어디 괜찮다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포트폴리오 같은 거 짜봐서 가지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곳을 좀 눈여겨 보시면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1년 뒤, 2년 뒤 지역적 변화를 체크하면서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지역이 안 된다면 인근에 가능성 있는 거를 좀 투자하시면 좀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의 가장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뭐 얘기들 들어보면 뭐 재개발 재건축 10년, 15년, 20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쭉 많은 전문가들하고도 일을 해보고 그 일하신 분들이 상담한 내용들을 얘기를 참 듣다 보면은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주가 목적인지 또는 진짜 투자가 목적인지 이게 30년 걸리는 동안 나는 재개발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한 3억 투자해서 한 4년 뒤에 한 3억 정도 들고 나오겠다. 투자의 목적인지 뭐 예를 들면 강남 재건축이나 한남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재개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마지막에 묻어두는 곳이 그곳인데 다른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돈을 생각보다 그렇게 묻어두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하려고 하는지. 근데 내가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저는 입주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입주까지 보려면 진짜 투자보다는 거주의 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뭐 다들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보다는 약간 사업에 관심이 좀 더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이런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넣으면 한 2년 안에 회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뭐 재건축돼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30년 여의도 50년 전에 내가 투자를 해놓고 50년 뒤에 그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을 갖는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그런 아파트 너무 멋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그렇게 있잖아. 다른 거 돈 벌어 가지고 그냥 입주하고 들어가서 살면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의 관점을 내가 투자자다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볼 건지, 나는 저 아파트에 나중에 지금 허름한 곳에 소위 좀 머물면서 몸테크를 해가면서 내가 저 아파트에 향후 15년 뒤에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둔 건지, 그거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그 외적으로 보면은 접근하시는 분들이 평론가가 있어요. 또 주변에 사지도 투자도 뭐 안 하면서 약간 회방만 하고 나면서 압구정이 어떻고 뭐 여의도가 어떻고 한남동이 어떻다 얘기하는데, 평론가 입장은 이제 좀 접어두시고 내가 목적을 갖고 나는 투자자로 접근을 하겠다, 나는 거주자의 목적을 갖고 있겠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의 방향을 잡았다라면 이제 조금 더 선명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아마. 네, 그거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한 1분 정도만 시간 보니까 1분 정도만 얘기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서 팁 같은 거 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 질의응답을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제가 아까 그 하려고 하다가 말한 건데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니까 그림이 또 요렇게 나와요. 잘 못 그리는데요. 이해를 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단고개를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고 놀랐어요. 이게 도봉산인가요? 산이 보이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했는데 압구정동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 단고개역을 가서 그 산 밑에 아파트 재개발한 거 보고 구경하고 나서 이 다니시면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눈으로 보면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강 옆에 땅을 못 사잖아요. 이거 아파트도 못 사고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라, 이거 산으로. 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단곡에 가면은 집이 압구정동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방에 가면 옛날 도시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뭐 임대, 뭐 죽은 도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이 서울이 한꺼번에 다 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 구닥다리 도시를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가능성 있는 데가 산밑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그 방송하신 분들끼리 잠깐 남산 얘기를 했었는데 남산 밑에는 안 풀어줘요. 근데 도봉산 밑이나 북한산 밑이나 저기 무슨 삼각산 밑에 이런 데는 법이 없어요. 잘 보시면 남산 밑에 들어가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온갖 그 법적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래전에 남산 아파트 허무는 거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그죠? 한쪽에서 헐고 있으면 한쪽에 높여준다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봉산 밑에 가시라고. 상계동이 얼마나 촌스러운데 거기 가서 산 밑에 아파트에 살면은 자기 아파트가 20층인데 도봉산하고 맞먹더라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거실에 딱 들어가니까 도봉산 앞 바위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아파트가 10억인데 그 거실에 있는 바위가 10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뷰는 돈이 돼. 그 서울 시내 안에서 물을 못 볼 바에는 앞에 집 보고 가지 마세요. 그 돈 안 돼. 산이 보여야 돼, 산이. 그러니까 오늘 용기를 내셔갖고 단고객을 꼭 내리셔가지고 되어 있는 단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뭐 관악산 밑에를 가든가 산 밑에를 찾아다니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팁을 드렸으니까 누가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약간 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 뭐 관상쟁이, 뭐 무슨 내노라는 부동산 전문가, 그 돈 벌었다는 사람 다 만나보면 마지막에는 운이 좋았어. 난 운이 좋았대. 여기 오신 분들은 부지런하니까 운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단곡에 가보시고 아니면 산 밑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갔던 산 중에서 재개발되는 데가 어디지?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 심각한 표정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그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반드시 산 밑에 가면 돈이 됩니다. 왜? 산에 아파트로 엘리베이터 타고 산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산하고 맞짱 뜨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네, 짧게 하라고 해가지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재개발이 좀 더 다이내믹하긴 해요.
구역도 되게 많고요. 서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구역들이 있고 최근 신통기획 홈페이지 가면 1차, 2차로 지정된 구역들이 또 잘 나와 있어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 둘 다 오래 걸려요. 지금 관리 처분 단계나 마지막 단계로 간 물건들은 가격이 비싸요. 이미 프리미엄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어차피 이게 장기 투자잖아요. 3년 안에 답을 찾으려고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지 않잖아요. 저희 사촌 누나처럼 돈은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청담 삼익이죠. 르엘 자기는 일찍 안 들어간대. 기다리기 싫대. 다 짓고 나서 그냥 일반 분양하거나 조합원 뭐 나오면 그냥 사서 들어가서 편하게 새 집에 살고 싶대. 그런 분들은 늦게 들어가셔도 되고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시간은 담보로 잡아야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고요. 재건축은 서울에서 이제 물건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물론 이제 90년대, 200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하겠지만 용적률이 다들 200% 넘기 때문에 동부 이천동 가면 이번에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뭐 신통기획 추진하면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시켜준다라고 하는데 현재 용적률이 350%예요. 한가람 아파트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353%입니다. 거기에 준주거로 바꿔본들 그렇죠. 용적률 400% 나와요. 원래 500%인데 서울은 또 까잖아요. 400%, 350에서 400% 늘어나가지고요. 조합원들 집 더 줄어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작은 평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제대로 진행 안 되겠죠.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분란만 더 생길 거예요. 그래도 재건축 하자는 분들. 아니야. 리모델링 그대로 하자는 분들. 오히려 시간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신통기획 부채질하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에 규모의 경제가 통할 만한 대단지가 어디 있을까? 블럭으로 만들어진 곳들. 개포 다 만들어졌죠. 뭐 물론 6, 7, 5, 6, 7단지 중층 아파트들은 남아 있겠지만 뭐 고덕도 이제 거의 다 개발 끝났죠. 둔촌주공 끝났죠. 반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가격도 비싸죠. 압구정 너무 비싸지. 여의도 뭐 우리가 압구정 여의도는 그들만의 리그죠. 작년에 집값 떨어지지도 않았죠. 부자들 팔지도 않아요.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 팔고 어디 갈 건데? 갈 데도 없기 때문에 팔지도 않고요. 아쉽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뭐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에 재건축 되면은 뭐 좋은 거고 내 세대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여의도나 뭐 압구정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일반적인 투자 기법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재건축이라면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목동 당연히 괜찮고요. 목동의 용적률이 110%에서 150% 사이예요. 사업성 좋아요. 재건축만 진행이 되면. 지금 물 들어왔죠? 안전진단 막 통과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해야 되는 단지들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데 지금은 또 물 들어왔거든요. 이때 추진하면 척간문을 통과하면서 15년 후에 이제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 상계동 상계주공 1에서 16단지까지 있잖아요. 15단지는 아마 임대 공무원 임대고 그러니까 상계동도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재개발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통기획 뭐 추진된 구역들 한번 보시고 임장하고 물건 분석 막 하셔야 돼요. 김혜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감정 가격 다르고 예산 권리 가액 다르고 추가 분담금 다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은 공부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기회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잡수신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임장도 많이 해서 경험도 쌓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프리미엄 좀 떨어지면 또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준비 잘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기회 마련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사전 검토라도 좀 받고 진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개할 때도 사실 그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뭐 일부 추천드리기도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아직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도 안 되고 그냥 얘기만 나온대요. 네, 그런
2천대인데 지금 3억을 거기에 묻어두셨다면서 그걸 아들한테 뭐 증여를 해줘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게 할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3억을 왜 그 묻어두시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 투자금이면 서울의 굉장히 좋은 지역에 어느 정도 단계가 간 재개발도 투자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셔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또 최근에 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마포의 한 재개발 구역에 한 5억 묻어두셨는데 뭐 거의 사업이 안 갔어요. 예, 근데 거기 계속 보유해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사실 볼 때는 너무 명확하죠. 예, 보유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 데들은. 근데 또 이제 그 보면은 소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재개발 구역에 굉장히 큰 물건을 사서 그 처치 곤란이 된다거나 뭐 이런 투자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입주권 안 나오고 이런 사례들도 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가시고 좀 추천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사실 그 업계에 10년, 15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시간 상담을 받더라도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해서 그 경험을 사시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뭐 헛돈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투자금 그리고 뭐 투자하고 싶으신 지역 그리고 그 목적이 다 투자 목적이 다르시잖아요. 뭐 입주를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프리미엄 받고 팔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구체화하셔서 좀 제일 좋은 지역을 좀 추천받아서 좀 안전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역이 뭐 제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투자 범위는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강에 다리가 많아요. 그렇죠? 예, 30개 철교까지 하면 30개가 넘는데 한강 다리 갑자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가끔 제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제3 한강교가 어디냐고 하면 다들 대답을 잘하세요. 한남대교라고. 그렇죠? 제일 한강교가 이제 한강대교고 뭐 제2 한강교가 어딜까요? 제2 한강교.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그 과거에 달이 있었던 지역들이 번성했던 지역들이죠. 그렇죠? 아까 뭐 김만 소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도포 동쪽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그 지금 과거 뭐 제2 한강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후화된 지역들이 개발이 위치는 좋아,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런 입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추천해드리는 거는 내가 뭐 자금이나 그런 거 많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안정적인 거 가는 걸 제일 중요해요. 가능성 있는 거. 80년대 건축물이 제일 좋겠죠. 당연히 아까 뭐 용적률 이야기도 말씀주시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자금력이 좋지 않다면 차라리 뭐 수도권이나 어떤 지역 특정 지역에 저층 주공 아파트나 그런 지역들도 상당히 용적률에 유리한 것들, 대지 지분 많은 것들 그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정보나 그런 것들 조합을 가면 다 좋은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건 어찌됐든 뭐 전문가 상담이나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디 그냥 어떤 지역에 가서 부동산 가가지고 여기 어떠냐면 거의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그 부동산에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별로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객관적이면 뭐 전문가 상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받으셔서 좀 안전적으로 좀 돌다리도 두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면서 가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좀 재개발 접근 그다음 또 재건축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뭐 여기 재건축 단지 지목해뒀던 곳 같은 경우는 뭐 상계동이나 목동 또 아까 김예림 변호사님 말씀하신 뭐 남산 대림 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뭐 한 사람 의견이 아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니까 관심을 한번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부지런한 그런 얘기들을 뭐 김 소장님 책도 얘기하고 최 소장님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에 대한 얘기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 변호사님도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잘 활용들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뭐 진짜 객관성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각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떤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의 당위성 찾는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드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나 주변에 사람들 뭐 자문을 하거나 저희도 뭐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럴 때 부동산에 가면은 항상 몇 군데 한 군데만은 안 가잖아요. 여러 군데 가면서도 또 질문을 이렇게도 드립니다. 제가 이 지역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가격이랑 그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요. 근데 또 반대로도 물어보거든요. 다른 거. 저 여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사장님이 또 말이 또 바뀌어요. 네. 살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가 오르니까 이 지역의 단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근사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또 그 다음 날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집값 너무 많이 올랐어. 임대도 좀 안 되는데 저기 물건 좀 내놓으셔. 몇 동 몇 호요?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볼 때도 막 벌써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점점 그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좀 객관화가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좀 한쪽에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들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도 뭐 자녀분들 많이 키우셨겠지만 뭐 저도 그렇고 저도 해보기도 하고 받기도 해봤지만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 것들도 하나의 도움을 받고 또 몸을 또 관리하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을 붙인다든지 헬스 트레이너를 붙이는 게 본인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을 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궁금했던 점들 조금 뭐 교정이나 보정을 원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이제 한 지금 33분인데 또 한 5분 7분만 쉬었다가 40분부터 질문들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있으면은 하시고 또 기본적인 질문 저희가 답변 드리고 이따가 그 기본 질문이 끝나면 손을 들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네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 총 4개 정도 카카오톡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요거 4개 소화하고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는 거 보니까 궁금한 거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요거 4개 질문 마무리하고 객석에 계신 여러분이 궁금한 거 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나 좀 개략적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뭐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또 신청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콘서트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는 1대1 상담도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올라온 질문들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영상을 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최무선 소장님부터 해서 정솔 이사님까지 해서 답변하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주님 사랑 안산에 계신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분당 주공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또 이런 주공 아파트 재개발 말고도 분양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떨까? 분양 아파트를 살까요? 라는 질문하시면서 또 임대료 나오는 것은 어떨까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재건축이냐 아니면 분양이냐 수익형 부동산이냐 이런 쪽으로 투자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 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문섭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안산에 사시는데 안산에서 네. 분당을 아마 교회를 가셨나 보죠. 분당에 꽤 큰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그 성남시 그러면 분당 분위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한 40년 정도 됐겠죠. 제가 서울의 강남에서 한 20년 살고 분당의 그 성남을 알게 된 거는 한 30년 전에 알았는데요. 지금 우선 답을 드리자면 임대료 나오는 것도 요즘 분위기에서는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사는 것도 뭐 별로 투기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신도시나 이제 어떤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시범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시범단지. 여의도도 시범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분당으로 말하면 여기 분당의 종아파트 단지가 그 성남시의 시범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분당의 시범단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큰 뭐 100만 가까이 되는 도시 중에서 그 시청 주변이 가장 발전이 안 된 게 성남시예요. 성남시가 시청을 너무 크게 져가지고 나중에 뭐 그 모라토리움도 선언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재명 시절에. 결국은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성남에서 주거 아파트를 한다면 분당 쪽에 붙은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남시청이 생길 당시에는 그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허허벌판에다 그냥 그 고도 제한만 좀 있어가지고 적당히 한 10층 위면으로 지었는데 그 같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도시 중에서 성남시가 그 재산이나 규모에 비해서 시청 주변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주변에 있는 그 주공 단지가 거의 다 그 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재건축이 되다 보면 성남시에서 주공 쪽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그 분당이라 그래도 성남시청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미금역까지 그다음에 저기 신세계 백화점까지가 분당이라고 보는데 그 같은 분당 사이에 그 거리가 한 20리 됩니다. 한 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남시청 주변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거기는 재건축을 했을 때도 대박이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월세를 줘도 돈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탐역이 가깝기 때문에 그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때는 판교에 미쳐가지고 판교에서 그 집수리 아저씨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남 중에서 판교는 워낙 그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몰려왔으니까요.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결국은 분당과 판교가 같이 묶여져 있는데 지금 판교는 이미 성공해서 뭐 가히 접근할 수가 없고 같은 분당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분당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그 모자 쓴 분은 그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산에서 분당으로 오는 것 자체는 엄청 출세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분당가 사시면은 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쪽 교회에 나가시고 거기 엄청난 좋은 큰 게 엄청 많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목사들도 다 미국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있던 그 설교하고 미국서 살다 온 목사하고 얘기 들으니까 이 차원이 달라요. 저도 이 전문가 길로 가기 위해서 미국 공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당에 교회 미국서 왔다 그러면 얼른 가서 들어봤거든요. 말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결국은 분당은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도 좀 돈 있으면 그 성남시청 주변에 있는 중고 아파트를 몇 개 사놓고 싶어요. 뭐 한 개라도 사놓고 싶죠. 하여튼 오늘 질문하시는 분이 이미 전문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성남의 재건축은 성남 주공이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주셨네요. 우리 빨간 모자 선생님은 참 이곳하고 잘 맞는 거예요. 책도 제일 먼저 받고 성실하게 그곳에 가서 임장을 가셔가지고 출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선생님 뭐 질문 좀 그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잘 안 들리니까. 네. 그거 끝나고 잠깐만요. 질문 주세요. 여기를 선생님들이랑 만나고 싶어서요. 이거 나올 때부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오늘 사실은 밥도 못 먹고 왔어요. 아침도 안 먹고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서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진짜 정말 또 근데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저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거든요. 분당을 어떤 일로 가셨어요? 분당을요. 예. 저는 사실 집에 서울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안산에 아기를 봐주러 제가 나이가 좀 78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예.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애들한테 지금 큰 딸이 하나 해주고 싶어서 용인에 있는데 분당으로 해주고 싶어서요. 애들은 다 집 있고 아들도 분당에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지금도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보탬이 될까 싶어서 거기를 제가 한
2번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차서 그냥 눌러 앉아 있으면 우리 딸한테 줄까? 아니면 그냥 분양하는 거 새로 하는 거 이걸 할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임대 받아 먹는 걸 해서 노후에 지금 애들한테 그래도 좀 너 직장 끝나면 여행에도 다니고 놀러 다녀라 해서 저보다도 사실은 딸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기 오늘 일찍 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부지런하게 다니시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처럼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줌마 공인중개사분을 5분 정도 아는데 한 6분이요. 압구정동에 2분 계시고 판교에 2분 계시고 분당에 2분 계셔요. 근데 이 3분이 6명이죠. 6분이 그 내가 거꾸로 질문해봤어요. 돈이 생기면 어디다 아파트 살 거냐?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돈 벌면 다 성남시청 앞이래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냐? 그러니까 거기는 주공 나와바리래. 주공 나와바리. 그러니까 주공이 줄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면적이 얼마니까 면적도 작고 가격도 작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얼마 그 내가 아는 분은 한 7년 전에 샀는데 그때 5억 주고 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갔다가 다시 또 한 7억으로 내려왔대요. 네. 그래서 거기 전세 놓은 사람들이 4억인데 얼마 전까지 그 6억까지 올라갔었는데도 자기들은 그 전세를 안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거기 물이 새니까 가서 물 좀 고쳐주고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가서 저도 그 고인중개사 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간첩 고정 간첩처럼 이렇게 아줌마들 5-6명을 알고 지내요. 근데 그쪽에 그분들이 거기를 선호하셔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임장을 그 아무 생각 없이 가봤어요. 부동산을 한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곳이 어떤 건가. 그랬더니 막 돈이 눈으로 쫙 깔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이 보이고 아파트는 조그만한데 시청도 보이고 뭐 극장도 뭐 6개 보이고 서울도 막 그 잠실 100층짜리 건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데가 성남시청이구나. 나중에 시청도 옮겨가지 않을까. 너무 키가 적게 지어가지고 이게 시청이 좀 너무 낮아 보이더라고요. 옮긴다는 말도 있긴 하던데요. 새로. 네, 근데 시청을 새로 팔고요. 시청을 팔고 다른 땅에다 싼 땅에 옮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지금 와가지고 정말 너무 큰 소득을 얻고 가고 제가 있어요. 제 방송인데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지금 상담은 아니죠. 예,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 생각하신 거는 아마 저희도 이렇게 핸드폰이 나온 이후로 전문가들 의견보다 이게 그 시청자나 소비자분들이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단지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거꾸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3가지가 상당히 머리 아픈 질문인데 첫 번째가 맞아요. 네, 하여튼 그 제발 사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연세 요번에 만 나이가 실행됐는데도 그러신가요? 한두 살 정도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어머니 세대하고 조금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모도 모시고 자녀들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 정말 고민이 많은 그런 세대죠. 참 대단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 같아요. 닉네임은 강이라시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건물 지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재작년과 또 지난해 집중 호우 때 건물 주변이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장마가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점포가 침수됐을 때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엔 좀 덜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이런 침수 문제, 이런 또 부실공사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옆에 변호사분이 계시니까 비용 청구에 대한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용 청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잘 사용 수익하게 해줄 권리가, 그러니까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집중호우, 자연재해 때문이냐, 아니면은 뭐 상가 관리나 이런 게 좀 잘못돼서 침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 자체에 하자가 존재해서 침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는 건물들을 다 잘 지으니까 이제 침수가 있다, 이거 자체를 좀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지난해 보고 그 재작년 보고 하면은 막 침수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하자 소송 같은 거 해보면은 1층 상가가 비만 오면은 신축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잠겨서 영업 자체가 안 돼서 뭐 그런 경우에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사에 한다거나 그런 소송들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상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개포자이 같은 데도 지하 주차장 다 잠겨가지고 이거도 지금 이거 손해배상 어떻게 할 수 있냐 없냐 막 이런 것들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사실 그 원인에 따라 따져봐야 되겠지만 손해배상금은 뭐 하자가 발생하거나 관리상의 임대인의 어떤 그 의무 불이행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카톡에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청구가 가능한 내용인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뭐 어떤 뭐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뭐 이 정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닉네임 만두라는 분이신데요. 배고프네요. 네, 네. 매도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네. 부천 소사 본동에 있는 삼성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니까 한 90년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팔아도 될까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부천에 대해서 정솔 이사님께서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매도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특별한 뭐 투자처가 정말 너무 좋은 투자처가 있지 않으면 막 매도하실 생각 과연 있으신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이 지역이 소사본동이 이제 삼성 두산 아파트에 있는 지역이 시흥을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시흥 쪽, 부천 경계 쪽에 있는 이제 언덕 쪽에 있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크게 뭐 위치가 좋고 그런 지역은 아니었죠. 그냥 부천에서 어떤 중동 신도시라는 것이 어떤 일기 신도시의 메인 지역을 했는데 여기 지역이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해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서해선이 지금 7월 1일 날 이제 일산 그 대구까지 연결됐거든요. 그 밑에 안산 원시까지 아마 연결됐는데 제가 타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원래 지하철을 한번 개통하면 일산 주민들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쪽 제가 한번 의미 없이 타봤는데 이게 지금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소세유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리고 플러스 초품마을 아파트 많이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어요. 플러스 부천대학교 소사 캠퍼스가 또 이번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끼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단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시면, 만약에 특정하게 뭐 어떤 투자처 정말 좋은 데를 옮겨 타는 게 아니면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는 GTX 지금 우리가 비노선 이야기를 많이 해요. GTX 비노선 이야기. 근데 아직 지금 착공이 들어가진 않았죠.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소세율역 아까 말씀드린 소사 원시선이 지금 종합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종, 그다음에 김포공항까지 연결돼요. 됐죠?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종합운동장 GTX 비노선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종합운동장이 부천시 땅이다 보니까 뭐 인근에 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면
만약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그 인근 지역이 많이 오르겠죠. 뭐 왼쪽에 보면 춘희가 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이 소사동 일대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는 타이밍을 잡으신다 하면 이제 지스테스 비노서 착공 이야기가 나올 때 가격 분명히 오르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 하단에 이 이제 소사동에서 지금 90년대, 2000년대 넘어갈 때 이제 범박동이랑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뭐 힐스테이트나 1공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좀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 아래쪽 옥길지구가 상당히 좀 많이 가격적인 것들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 그 옆에 시흥은계지구하고 구로 항동지구 지금 어떻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좀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면 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규모 있게 상당한 규모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내려가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처럼 10년 뒤에 지나면 당연히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갭 차이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소사 본동에 있는 삼성 두산 아파트는 그 동안은 약간 외곽의 지역이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노선의 확대에 따른 뭐 7호선 연장으로 김포공항 바로 빠른 시일 안에 뭐 9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교통의 확대와 두 번째는 GTX 비노선이라는 착공에 대한 이슈 호재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아래쪽 하단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옥길 그다음에 시흥은계 구로 항동 이쪽 지역의 계속적 개발 행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직접적 간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격 상승 여지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팔지 마시고 만약에 좀 매도하신다면 뭐 단계별로 그런 이슈들이 하나하나 완성돼갈 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간단하게 부연 의견을 좀 드리면 저도 그 좀 보유하고 계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세를 보니까 여기보다 조금 그 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안 좋은 그 근처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평당 단가가 훨씬 싸기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도 물론 이제 여기가 그 큰 평수로 좀 구성이 돼 있어서 평당 단가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기는 한데 지금 평당 단가 계산해 보면 뭐 최저가 기준으로 했을 때 1,10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1,500 이상으로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 같은 것들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보유하다가 매도하시는 게 급하지 않으시면 좋다는 의견이고 만약에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시려면은 뭐 지금 좀 싸게 파시고 좀 저렴한 다른 구역에 투자하시는 뭐 그런 대안이 없으시다면 그냥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토끼라는 닉네임 갖고 계신 분 같습니다. 질문 조금 많이 주셨는데 3년 동안 오를 곳을 잘 알고 계시는 김인만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곡 푸르지오 25평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하고 그 전세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세금을 가지고 송파구 청약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 단지로 해야 되나? 요분 그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신 내용들을 보면 상계 주공이나 광운대 미미삼 재건축 목동 재건축은 얼마에 투자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주시면서 광운대 미미삼이라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용어를 좀 풀어서 얘기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3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만두 좋아해가지고 3번 하고 싶었는데 토끼 안 좋아합니다. 근데 토끼네요. 네. 자 질문을 2개를 주셨어요. 세곡 푸르지오 25평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912세대 아파트고요. 2012년도 입주했는데 가격을 한번 보니까 25평이면 대략 한 12억에서 13억 사이 정도 지금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12억 5천 정도. 전세가 5억 2천이니까 투자금이 한 7억 정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가지를 주셨는데요. 송파구 청약 분양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송파구에 나올 수 있는 일반 분양이죠. 뭐 서울은 다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일반 분양 아파트가 진주 아파트 있잖아요. 진주 아파트가 레미안 아이파크로 재건축을 해요. 그래서
678세대 대단지 아파트. 진주 어디인지 아시죠? 파크리오 그 근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578세대가 일반 분양이 나오고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나와요. 이게 136번지 일대 재건축하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1206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286세대가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그림의 떡이죠. 왜? 이분이 토끼님이 전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양을 하면 추천 물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용 85 이상은 이제 추천 물량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당첨 가능성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학교 다닐 때 한 100 추첨으로 가면 거의 한 100대 1 정도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전교 1등 정도 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받기는 쉽지 않고요. 만약에 이게 명의가 다르다, 그렇죠? 뭐 부모님 명의나 이렇게 다른 세대가 다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이라면 또 충분히 해볼 만한데 추천만 자기 집이라면 추천 물량으로 그냥 한번 넣어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내 집 마련 뭐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한번 넣어 보시는 목적으로는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상계주공하고요, 광운대 미미삼하고 목동 말씀해 주셨는데 미미삼부터 하면 미미가 어째 됐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아파트예요. 이게 월계동의 미룡 미성 3호 3차 아파트를 붙여서 이제 미미삼이라고 하는데 86년도에 지은 아파트죠. 세대 수도 굉장히 큽니다. 32개 동 3,930세대. 거의 뭐 미니 신도시고요. 용적률을 보니까 용적률이 굉장히 좋네요. 131.9%. 그러니까 130% 정도 용적률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층 아파트 치고 이 정도 용적률 나오는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재건축 여러 가지를 갖춰져 있어요. 광운대가 제 기억으로는 GTX 뭐죠? C인가요? GTX 들어오고요. 아무튼 예정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가 먹히잖아요. 세대 수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 감안해 보면 거의 한 7천, 8천 세대 정도 미니 신도시 아파트로 탄생할 수도 있겠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 정도라면 저는 그 지역에 랜드마크 하기는 충분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교통 좋고 8천 세대 정도 헬리오시티처럼 그런 미니 신도시 대단지가 월계동에 만들어진다면 물론 월계동이 아니고 동네가 저기 뭐 송파구라든지 중심지로 온다면 더 좋겠지만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씀해 주신 물건 가격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미미삼 같은 경우는 한 4억 정도는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금이 4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평수로 매매가 전세가 따져보면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분이 전세 돌리고 하면 한 7억 정도 손에 쥘 수 있으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2021년 고점 대비는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상계주공도 가격 비슷할 겁니다. 투자금이 전세가 아마 2억 몇천 정도, 매매 가격은 뭐 6억, 7억, 8억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가고요. 상계주공하고 미미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뭘 선택하는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미미삼 하셔도 좋다. 상계주공도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미삼도 충분히 할 만하고 목동은 좀 달라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1순위는 목동이에요. 하실 수 있다면. 근데 목동은 돈이 거의 한 8억, 7, 8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목동은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있는데요. 7단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학군이 너무 좋기 때문에 5, 6, 7단지가 학군이 좋다는 얘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돈에 맞추려면 아마 10단지에서 14단지 정도 약간 7단지 중심 학원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11단지, 12단지, 14단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용적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10단지도 좋고요. 14단지도 좋고요. 아무튼 이쪽 단지들 물론 돈은 7, 8억 투자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이제 안전진단 뭐 통과하니 많이 뭐 통과했죠? 통과했기 때문에 한 15년
여기 있는 거 다 그 정도 보셔야 돼요. 10년 안에 아마 입주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고요. 순위를 정한다면 뭐 돈은 다르겠지만 목동이 1순위고요. 투자금은 더 들어갑니다. 7억 8억 정도 최소 잡으셔야 되고 미룡하고 상계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뭐 미미삼 하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4억 5억 정도 투자라면.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알아보면 조건이 다 달라져요. 저는 그냥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드린 거고요. 매물이 있는데 뭐 전세가 생각보다 더 낮게 맞춰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월세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도 있고 또 전세 가격이 높은 물건은 매매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물건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별성? 이게 좀 개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매물 정보 좀 확인하시고요. 상계동도 가보시고요. 목동도 가보시고 세 군데 다 가보시고 매물 현황 쭉 정리한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답변 목동이 가장 좋은데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고 광운대하고 상계 주공 여기 물건별로 선택을 주시라고 답변 주신 것 같아요. 뭐 하는 동안 이렇게 저도 광운대 미미삼 해가지고 딱 봤는데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 네. GTX 아예 붙어 있고 왜냐면은 이 상계동이 좋긴 하지만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은 고밀 복합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 주변에 상당한 편의 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 GTX 이제 앞으로는 교통계획 자체가 뭐 물류, 택배 이런 것들을 다 지하에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운대 미미사 한 4억 정도라고 하면 어떤 분인지 질문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거 중심의 지역보다는 이런 교통 중심의 지역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3,000세대 정도의 규모면 뭐 한 100%, 200% 랜드마크가 되겠네요. 여기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현장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뭐 지목을 해서 여쭤보셔도 되고요. 또는 질문 주시면은 이게 좀 어떻겠다 하면은 답변 알아서 주겠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한테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금방 저 토지거래 아니 저 어디지 저기가 목동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한 2년 정도를 거주를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는데 거주 안 하고 안 됩니다. 토지 거래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뭐 내년 4월인가요? 5월에 이제 갱신 기간인데 내년은 풀릴 거예요. 총선도 있고 이제 최장 5년인데 올해가 3년 차였고요. 이제 2번 남았거든요. 내년 안 풀면 후내년에 풀리는데 제가 볼 때는 총선 앞두고는 풀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총선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4월, 5월 정도는 저는 풀리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방법이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달렸는데 우리가 100%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내년에 떨어진다면 인하된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미국 파월이 미쳐가지고 남의 중앙은행장을 미쳤다고 해가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내년 4월까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목동 같은 경우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할 수 있다면 실거주 하시는 게 좋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면 일단 내년 4월 상황 보고 저는 풀리리라고 보고 있는데 뭐 확률의 문제인데 풀리고 나면 또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풀리기 전에 계약하고 나중에 하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러면 풀리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근데 안 풀리면 이제 또 골치 아파질 수 있죠. 골치 아프죠. 네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토지거래가라는 게 사실 좀 뭐 잘못된 정책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주택거래 허가를 했어야 되고 약간 편법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거주자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물론 엄청난 백이 있다면 요즘 백이 있어도 아마 안 해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주를 어떻게든 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풀리는 거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걸리면 차라리 목동 말고 아까 미미삼으로 가시든 다른 전략을 좀 고민하셔도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그 기름 뉴타운에 입주 4년 차하고 입주 2년 차 신축 아파트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같은 지역에 2개를 같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확신을 못 하겠고 이제 하나를 팔고 싶어요. 혹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주변에 2개 다 8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뭐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를 가져가도 되냐고요?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거는 그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부동산 시장의 문제예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지 네, 이 아파트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기름동의 신축 아파트가 문제는 아닌데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특정 지역에 저는 2개 가지고 가는 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래서 좀.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갈아타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지역에 굳이 2개를 해가지고 물론 핵심 지역들 부동산 시장을 리딩하고 네, 핵심 지역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3구나 용산구나 마용성이나 이런 지역이라면 2개가 아니라 3개를 담아도 충분히 가져갈 만하지만 그 외 지역이라면 저는 포트폴리오 좀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새 아파트잖아요. 네, 전세 가율도 높고 나름대로는 괜찮긴 한데 투자 측면에서 보면 뭐 미래 가치나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주제지만 좀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가능성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좋은 게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내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에 투자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그런 마법을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 목적이라면 한 개는 가져가시고 한 개는 정리한 다음에 뭔가 좀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도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매매가 순조롭지 않아 가지고 전세를 이번에 일단 전세를 2개 다? 아니요, 하나는 저희가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하나 7억 전세 줬어요? 예, 7억 5천에 이번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팔기가 쉽지는 않아요. 전세 끼고 팔아야 되는데 네, 요즘 분위기에 전세 끼고 팔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내 집을 사는 사람은요 2부류가 있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려는 분들도 50%가 있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 빼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도 50%가 있는데 전세를 줘버리면 실거주 목적의 50%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투자 목적의 50%를 타깃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타이밍 잡기나 매도가 점점 쉽지 않을 수는 있죠.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전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네,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잘못은 아니고요. 타이밍 빨리빨리 안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기름의 새 아파트는 괜찮기 때문에 네, 여차하면 급매물로 집어 던지지는 마시고요. 전세 2년 줬으면 2년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시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도 15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을까요? 서울 부동산이 회복하면 같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로 갈아타도요. 부동산이 빨리 회복 못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전세를 네. 주셨다면 마음 편하게 혹시라도 매수자가 나오면 파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급매물로 팔지 마시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시다가 네, 네. 기회가 되면 2년이든 4년 후든 갈아타셔도 됩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세금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지금 2주택이에요. 그러면 네, 2주택입니다. 더 이상 추가로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사면 3주택이 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그럼 같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전세금. 아, 집을 팔려고 증여를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전세를 부담부 정려로 하셔야죠. 전세 끼고. 줬는데 네. 이제 증여가 마땅치가 또 마땅치 않더라고요. 않아요. 예. 그래서 전세를 하도 부동산에 아무튼- 전세를 아무튼 주라고 전세금 해서 받으셔가지고요. 너무 네.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역전세가 지금 최소 1년이고 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 그 원금 리스크 있는 데는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최대한 좀 보수적인 투자처로 일단 돈을 잠시 하셔야 될 것 같고 3주택을 가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재건축 재개발 한 해 더 사서 3주택으로 가셔라 마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용인에 그 기흥구에 피에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네. 기흥에 뭐가 있다고요? 기흥에 피에로 피오레 네. 공세동에 네. 거기를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는 큰 평수들이거든요. 네, 대형 그리고 평수예요. 40평, 또 50평. 네, 그리고 하나 가지고 계세요? 네, 거기 하나 있고요. 네. 저기 왕십리 행당동 거기는 좋고. 한진 아파트가 네, 그거는 가져가시고 거기 있는데 공세 피오레는 파는 게 맞아요. 거기 뭐 전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철로 무슨 전철이 나와요? 뭐 거기? 전철 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공세동에 전철이 들어와요? 아이 그 이제 지나가는데 역을 어리 그쪽으로 하느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그게 있던데. 무슨 역이요? 거기 여기 지나갈 역이 뭐가 있죠? 동탄 아 인덕원선. 인덕원선이 그쪽으로 가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게 기흥은 확정이에요? 확정은 아니고 그냥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 네. 아니에요? 근데 기흥 그거는 팔아야 되게 파는 게 낫겠죠? 예. 아,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네 많이 안 올랐어요. 예. 잘못 그러니까 샀어요. 기회비용 생각하면은요 이 진작에 팔고 다른 거 사는 게 훨씬 했어요. 낫고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거기 50평 아파트, 60평 그게 주로 45평이 제일 작은 54평 평형이고요. 짜리거든요. 54평이 주력이고요. 막 60평도 있고 막 그런데 음. 그 무거운 거 기흥에 이미 입주 연도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0 몇 년도죠? 8년도인가요? 그때 9년, 입주했잖아요. 9년도요. 2009년도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이제 없어지고요. 노후화되면서 대형 평수 너무 무거워요. 강남의 대형이면 괜찮은데 분당의 대형은 괜찮은데 공세동의 대형은 좀 곤란합니다. 아, 그럼 팔아야겠네. 팔고 차라리. 진작에. 네. 예. 그렇다고 알았습니다. 급매물로 막 초급매로 던지지는 마시고요. 음, 매수자 나올 때 분위기 좀 괜찮을 때 팔고 감사합니다. 투자 가치 있는 그럼 대로 한진 아파트는 그냥 가지고 가고. 당연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네, 연출진 쪽에서 이제 시간 배정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뭐 지금 상담은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앞으로 뭐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어떤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흐름 자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에 대한 세금을 낮춰줬고 양도세 같은 경우도 뭐 기간을 정해서 했다라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 자체는 취득세 완화 그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질문 주신 분들 집을 언제 매각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취득세를 완화하는 그 시기 때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일정 생각해 보시고 매각 시기나 이런 것들 잘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3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질문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그 신청을 해주시면은 또는 우리 여기 지금 제작진들하고 또 여기 정서울 이사님한테 신청을 주시면은 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는 사진 촬영을 좀 하거든요. 사진 촬영 끝나고 신청들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